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장 잠이 잘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단편단편의 이야기 속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용기, 재치와 해악이 담겨 있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가난한 청년과 천년 묵은 진해. 깊은 산골에 약초캐는 총각이 살았어. 총각은 날마다 약초를 캐다 팔았지만 늘 가난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야. 약초 캐느라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지. 산길을 헤매던 총각은 멀리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걸 보았어.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지요. 집 주인인 예쁜 처녀는 저녁 밥까지 차려주었어. 이튿날 아침이야. 저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시지요. 예쁜 처녀는 함께 살면서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지. 총각은 처녀와 결혼해 함께 지내기로 했어. 한 해 한 해 지나 어느덧 3년이 지났어. 둘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지. 신랑은 심심할 때는 마당도 쓸고 물도 길면서 하루하루 한가로이 지냈어. 가끔 마을에 다녀올 때면 보고 들은 세상 이야기를 색시에게 들려주었지.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사에 다녀오려는 거였지. 신랑의 말에 색시는 정성껏 제사 음식을 마련해 한 보따리를 가득 싸주었어.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신랑은 반가운 부모님을 뵀어. 부모님은 신랑의 아내가 보내준 돈으로 좋은 기와집에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지. 할아버지 제사를 마치고 신랑은 집으로 향했어. 가는 길에 잠시 다리를 쉬고 있던 참이었어. 아니,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와 길에서 마주친 거야. 얘야, 제사를 잘 지내주어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그런데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색시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란다. 신랑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 내 몸에 독한 담뱃진을 바르고 담배 연기를 피워 지네를 죽여라.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연기같이 사라지고 말았어.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아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 구멍으로 살며시 방 안을 살펴보았지. 정말 커다란 지네가 방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어.
3년 동안 함께 지낸 색시를 죽일 순 없어.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나아. 신랑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문으로 돌아가 아내를 불렀어. 지네는 어느 사이에 예쁜 색시로 변해 있었어. 신랑은 머뭇거리며 색시에게 말했어. 당신이 지네라는 걸 알았소. 날 해칠 거요? 신랑은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색시에게 이야기했지. 당신이 본 할아버지는 사실 천년 묵은 구렁이가 변한 모습이랍니다. 색시는 제 남편을 죽인 원수를 갚으려 숨어 살고 있었던 거라고 말했어. 제가 구렁이와 싸울 때 숨어 보다가 힘껏 고함을 질러주세요. 이튿날 으슥한 산속에서 지네로 변한 색시와 구렁이의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어. 그러나 지네가 싸움에 몰리는 걸 보자 신랑의 입에서 절로 고함이 터져나왔지. 갑작스런 소리에 놀란 구렁이가 고개를 돌린 틈을 노려 지네가 구렁이를 물리쳤어. 고맙습니다. 이제야 한을 풀었습니다. 색시는 신랑에게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했어. 집에 가시면 괴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말을 마친 색시는 곧 연기처럼 사라졌어. 신랑이 가보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금돈, 은돈이 가득 든 괴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신랑은 그 돈으로 오래오래 부자로 잘 살았대.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 옛날에 배짱 두둑한 소금 장수가 있었어. 하루는 소금 장수가 주막에 들렀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 주막 뒤 고개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였지. 고개를 넘으려거든 여럿이 진과 깽과리를 쳐야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을 거요. 소금 장수는 주막 주인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 벌건대 낮에 뭐가 무섭다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단번에 때려 눕힐 거요. 소금 장수는 큰 소리를 치고 혼자 고개로 갔지. 고갯마루에 이를 얻을 때야. 소금 장수 앞에 호랑이가 불쑥 나타났어. 호랑이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소금 장수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 잠시 뒤에 기름 장수가 나타나자 호랑이는 기름 장수마저 꿀꺽 삼켰지. 기름 장수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호랑이 뱃속에 떨어졌어. 뱃속에는 먼저 들어온 소금 장수가 앉아 있었지. 여기가 지옥이요, 극락이요. 호랑이 뱃속이라오. 나는 기름 장수인데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나는 소금 장수요. 두 사람은 그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로 했어.
캄캄하니 불이나 켜시오. 소금장수 말에 기름장수는 등잔을 꺼내 기름을 붓고 불을 켰어. 그때 엎드려 있던 호랑이가 벌떡 일어섰어. 그 바람에 등잔이 엎어져 호랑이 뱃속에 불이 나고 말았지. 아 뜨거! 오흥! 호랑이는 기겁을 하며 길길이 날뛰었어.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도 불에 타 죽을 지경이었어. 아이고 뜨거워! 너무 뜨거워! 호랑이는 헐레벌떡 강가로 달려가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 으아! 홍수다! 이제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 그때 소금장수가 말했어. 호랑이 뱃속에 소금을 뿌립시다. 그럴듯하오. 된 자리에 소금을 뿌리면 몹시 따가울 거요. 소금장수는 호랑이 뱃속에 소금을 듬뿍듬뿍 뿌렸어. 아따고! 아이고 배야! 호랑이는 배가 쓰리고 아파 펄쩍펄쩍 날뛰었어. 그러다 뱃속에 있는 것을 모두 토해내기 시작했지. 우엑, 우엑. 그 바람에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 휴, 살았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보따리를 둘러매고 서둘러 도망쳤어. 놀란 호랑이는 그 길로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단다. 돼지코가 납작한 이유. 멀고 먼 옛날 세상에는 사람들만 살고 있었어.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은 사람들을 위해 작은 짐승들을 내려보내기로 하고 돼지와 닭과 개를 불렀어. 사람들 세상으로 내려가거라.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큰 상을 내리마. 돼지, 닭, 그리고 개는 마을로 내려왔어. 치, 잘생긴 나더러 사람들 일을 도우라고? 돼지는 예쁜 코를 자랑하며 꿀꿀대기만 할 뿐 일은 하지 않았어. 마음씨 착한 닭은 새벽마다 꼭끼요, 꼭꼭꼭 큰 소리로 사람들을 깨웠지. 잠에서 깬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터로 나가 일했어. 개는 돼지와 닭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 나는 밤낮으로 집을 잘 지켜야지. 개는 도둑이 들세라 한밤중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지켰어. 어느덧 하늘나라 임금님이 말한 1년이 지났어. 임금님은 돼지와 닭과 개를 하늘나라로 불러 올렸지. 돼지와 닭과 개는 임금님 앞에 나란히 섰어. 임금님은 먼저 돼지에게 물었어. 돼지야,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저는 사람들이 남긴 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게 다인고. 그러고는 하루 종일 잠을 잤지요. 돼지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어. 저런 게으름뱅이 같으니 넌 벌을 받아야겠다.
임금님은 돼지의 코를 잘라 납작하게 만들었어. 다음으로 임금님은 닭에게 물었지.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저는 새벽마다 사람들을 깨워 일터로 보냈습니다. 닭은 꽃기호 목청을 뽑으며 대답했어. 훌륭한 일이로다. 너에게 벼슬을 내리마. 하늘나라 임금님은 닭의 머리 위에 빨간 벼슬을 달아주었어. 끝으로 임금님은 개에게 물었어.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고? 낮에는 빈 집을 지키고 밤에는 자지 않고 도둑이 오는지 살폈습니다. 오, 가장 훌륭한 일을 했구나. 너에게 다리 하나를 더 달아주마. 다리가 3개였던 개는 다리 하나를 더 선물로 받아 4개가 되었지. 개는 임금님한테 받은 다리를 소중하게 여겼어. 그래서 요즘도 오줌을 눌 때면 한쪽 다리를 드는 거래. 소중한 다리에 오줌이 묻을까봐 말이야. 떡시루 잡기. 까마득히 오랜 옛날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 호랑이와 두꺼비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 출출한데 떡이나 만들어 먹을까? 호랑이가 말을 꺼냈지. 좋은 생각이야. 시루떡을 만들자. 호랑이와 두꺼비는 집으로 돌아가 쌀을 가져왔어. 쌀을 가루로 내 떡시루에 앉히고 불을 뗐지. 얼마 지나자 떡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어. 떡 익는 냄새는 정말이지 구수했어. 그때 호랑이가 침을 삼키며 생각했어. 이 떡을 혼자 다 먹을 방법이 없을까? 그럴듯한 생각을 해낸 호랑이는 빙그레 웃었어. 두꺼봐, 떡시루 잡기 놀이할래? 호랑이가 입을 열었어. 어떻게 하는 놀이인데? 떡시루를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굴려서 시루를 먼저 잡은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야. 호랑이의 말을 들은 두꺼비는 속으로 생각했어. 흥, 떡을 혼자 다 먹을 속셈이군. 호랑이의 꾀에 넘어갈 두꺼비가 아니었지. 그래, 좋아. 두꺼비가 대답했어.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인지 몰라. 호랑이는 침을 삼키며 좋아라 했어. 욕심쟁이 같으니. 두꺼비는 속으로 생각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 그러니까 내기에서 이기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지? 헤헤, 당연한 말씀.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시루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산 꼭대기에 이르자 호랑이가 말했어. 하나, 둘, 셋 하면 떡시루를 산 아래로 굴리고 잡으러 출발하는 거야. 좋아, 시작해. 하나, 둘, 셋. 떡시루가 산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내려갔어.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시루를 쫓아 달려갔지. 호랑이는 껑충껑충, 두꺼비는 굼실굼실 뒤쫓았어. 떡시루가 대굴대굴 구르자 시루떡이 쏟아져 나왔어.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떡시루를 쫓아 달려갔지. 그 모습을 본 두꺼비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하하, 떡은 내가 몽땅 먹어치울 테니 너는 떡시루나 쫓아가렴. 두꺼비는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떨어진 떡을 야금야금 주워 먹었지.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야. 떡시루를 겨우 잡은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떡시루는 떡 부스러기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옛날에 지독한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어. 어찌나 구두쇠인지 생선 한 마리 사는 일이 없었지. 생선국이 먹고 싶으면 지나가는 생선 장수를 불러 생선을 고르는 척하면서 생선 비린내를 손에 묻힌 뒤 그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여 먹었어.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장독 뚜껑을 열었을 때야. 마침 쉬파리 한 마리가 장에 앉았다 날아갔어. 아니, 내 장을 훔쳐먹어? 그냥 둘 수 없지. 자린고비 영감은 달아나는 쉬파리를 뒤쫓았어. 쉬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달아났지. 30리나 뒤쫓아 쉬파리를 잡은 자린고비는 이놈의 파리야, 어서 내 장 내놓아라 하며 쉬파리를 쪽쪽 빨아먹고는 놓아주었어. 자린고비 영감네 이웃 마을에는 달랑곱제기 영감이 살았어. 달랑곱제기 영감도 보통 구두쇠가 아니었지. 하루는 지독한 구두쇠 영감 둘이서 함께 나들이를 가게 됐어. 두 영감은 집신을 벗고 맨발로 길을 나섰지. 집신이 다를 게 걱정되었거든. 그때 맞은 쪽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마주쳤어. 두 영감은 체면을 차리느라 재빨리 집신을 신었어. 달랑곱제기 영감은 집신을 신고 가던 길을 계속 갔지. 그런데 자린고비 영감은 집신을 신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고는 마주오는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신을 벗었지. 왜 길을 가다 말고 한참을 서 있었나? 달랑곱제기 영감이 묻자 자린고비 영감은 대답했어. 아니, 몰라서 묻나? 잠깐이라도 집신을 신고 걸으면 신이 다를 게 아닌가?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어. 하루는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두 영감이 길에서 만났어. 두 영감의 손에는 똑같이 젖부채가 들려 있었어. 달랑곱제기 영감은 젖부채 한마디를 펼쳐 얼굴을 붙이고 있었지. 이렇게 한마디 펴섰으면 20년은
거뜬히 쓴다네. 자네도 나처럼 해보게 해. 달랑곱제기 영감이 자랑하듯 말했어. 그러자 자린고비 영감이 입을 열었어. 이런, 씀씀이가 그렇게 해퍼서 어쩌려고? 나는 부채는 그냥 두고 얼굴을 돌려서 붙인다네. 자린고비는 젖부채를 펴든 채 얼굴을 이리저리 돌렸어. 부채 닳는 것이 아까워서 부채는 가만히 두고 도리질을 한 거지. 세상에, 자네한테 졌네. 달랑곱제기 영감은 자린고비 영감에게 두 손을 들고 말았단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총각이 살았어. 총각은 날마다 방 안에 누워 뒹굴뒹굴 게으름을 피웠어. 열심히 일을 해도 살기 힘든 판에 저걸 어쩌누? 총각은 차츰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고 짜증스러웠어. 게으름뱅이 총각은 장롱 속에 있던 배 두 피를 몰래 꺼내들고 집을 나왔지. 고개 하나를 넘자 골짜기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 초가집 마당에서는 할아버지가 뭔가 만들고 있었어. 할아버지, 무얼 만들고 계세요? 소머리 탈을 만드는 중이라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탈을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기지. 총각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허허, 그러게나. 할아버지는 총각의 머리에 소 머리탈을 덥석 씌워주었지.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깔고 앉아있던 쇠가죽을 총각의 등에 걸쳐주었어. 총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누런 황소로 변하고 말았어. 영락없는 소로군. 자, 나를 따라 장에 가자꾸나. 할아버지는 소 고삐를 끌고 장터로 향했어.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주세요. 제발요. 총각은 끌려가며 목이 터져라 울었어. 하지만 그 소리는 음매 음매 우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지. 할아버지는 소가 된 총각을 농부에게 팔아넘겼어. 이 황소는 무를 먹으면 큰 탈이 나니 무밭에는 절대로 데려가지 마시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당부했어. 농부에게 팔려간 게으름뱅이 총각은 죽어라 일을 했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날랐지. 농부는 소가 조금만 꾸물거려도 엉덩이를 마구 때렸어. 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힘든 일은 부모님께 맡기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으니 다시 태어나면 꼭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때야 저 멀리 무밭이 보였지. 총각은 쏜살같이 달려가 무를 우적우적 씹어 삼켰어. 아니, 이놈의 소가?
놀란 농부가 무 밭으로 달려왔는데 소는 온데간데 없고 한 총각이 서 있는 거야. 총각은 지금까지의 일을 농부에게 털어놓았지. 산신령님께서 자네의 게으른 버릇을 고치려 한 게야.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나무꾼과 선녀.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 나무꾼은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이야. 나무꾼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 나무 한 짐을 내놓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야.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나무꾼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헐레벌떡 나타난 것은 커다란 사슴이었어. 어서 나무쯤 뒤로 숨으렴.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었어. 곧 사냥꾼 하나가 숨이 턱에 다 달려왔지. 여보시오, 방금 사슴 한 마리를 못 보았소? 아, 사슴이라면 방금 저리로 갔어요. 나무꾼은 시침을 떼며 산 모퉁이를 가리켰어. 사냥꾼이 멀어지자 사슴이 나무찜 뒤에서 나와 말을 했어.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어. 소원이라고? 글쎄, 색시를 얻어 장가를 들면 좋겠지만. 나무꾼이 쑥스러운 듯 말했지. 그러자 사슴이 대답했어. 보름날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산골짜기 연못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올 거예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목욕을 하고 있는 선녀의 날개 옷을 감추라고 일러주었어. 날개 옷을 잃은 선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거예요. 사슴이 덧붙여 말했어. 하지만 명심하세요.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날개 옷을 절대로 돌려주어서는 안 돼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 선녀들이 내려올 보름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마침내 보름날 밤, 밝은 달이 둥그렇게 떠오르자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이 하늘 안을 내려왔어. 나무꾼은 사슴이 시킨 대로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 한 벌을 몰래 감추었어. 목욕이 끝난 선녀들은 하나둘 날개옷을 찾아 입었지. 어머나,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선녀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어. 나무꾼은 혼자 남아 울고 있는 선녀를 집으로 데려왔지. 오갈 곳 없는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어.
그래도 마음씨 착한 나무꾼을 신랑으로 맡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겼어. 언젠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선녀는 속으로 마음을 달랬어. 선녀와 나무꾼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냈어. 선녀가 아이 둘을 낳은 어느 날이야. 날개 옷을 한 번만 입어보았으면. 선녀의 슬픈 얼굴을 본 나무꾼은 잠깐이야 괜찮겠지 생각하며 날개 옷을 내주었지. 선녀는 날개 옷을 걸쳐 입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로 두둥실 날아올랐어.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선녀들은 날개 옷을 잃은 뒤로는 연못에 물을 길러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을 내려보낸답니다. 며칠 지난 보름날 밤 연못에 두레박이 내려오자 나무꾼은 냉큼 올라탔어.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저승에 있는 곳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에서 있었던 일이야. 마을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하늘나라에 갔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원님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 너무나 원통했지. 제발 저를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원님을 딱하게 여겨 저승사자에게 도로 이승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어. 바쁜 나를 헛고생시키다니. 저승사자는 화를 내며 쌀 300석을 내놓으면 이승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지. 지금 제겐 쌀이라곤 한 톨도 없는데 어쩌지요?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방법을 물었어.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 곳간 하나씩을 갖고 있다네. 저승사자가 대답했어. 곳간이요? 그래. 이승에서 덕을 쌓을 때마다 저승의 곳간이 차게 되어 있지. 원님은 저승사자를 쫓아 제 곳간에 가보았어. 고을의 원님이라는 자의 곳간에 집 한 단뿐이라니. 저승사자의 불호령에 놀란 원님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 방법이 있긴 하네. 같은 고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리게.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는 쌀 가마니가 그득 쌓여 있었어. 이승에 가거든 덕진 아가씨를 찾아 꼭 빚을 갚아야 하네. 그렇게 해서 원님은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덕진 아가씨를 찾았어. 덕진 아가씨는 홀 어머니와 마을 어귀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지. 원님은 초라한 선비 차림으로 주막을 찾아갔어. 차려온 음식을 먹고 난 원님은 값을 치르려 물었지. 6푼입니다. 왜 이리 싸게 받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받을 순 없지요. 다음 날 원님은
주막을 찾아가 돈 10량을 빌려달라고 했어.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내주었지. 낯선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러오? 원님은 물었어. 사정이 있어 꾸는 것을 어찌 모른 척합니까? 언제라도 빌리러 오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세요. 덕진 아가씨는 선선히 대답했어. 이튿날 원님은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주막을 찾았어.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가 나와서 원님을 맞이했지. 내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려고 왔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영문을 알 수 없었어. 내가 언제 쌀 300석을 빌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쌀 300석을 팔아 마을 앞을 가로지는 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어. 사람들이 불편 없이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말이야.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불렀다고 해. 벽시 한톨.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 부자 영감은 새 아들을 장가보내 며느리가 셋 있었어. 부자 영감은 새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았어. 큰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 며느리는 덤벙대고, 셋째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부자 영감은 어느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주어야 좋을지 걱정이 컸어. 그때 그럴듯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지. 그래, 벽시 한 톨씩을 주어 재주를 시험한 뒤에 곳간 열쇠를 줄 사람을 골라야겠군. 부자 영감은 며느리들에게 벽시 한 톨씩을 주며 말했어.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두어라. 첫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던져버리고 말았지. 둘째 며느리는 받은 벽시를 한 입에 먹어버렸어.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가 벽시를 받았어. 무슨 뜻으로 이걸 주셨을까?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들여다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한참 궁리한 끝에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지. 이 벽시 한 톨로 재산을 불려보라는 뜻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마당 한쪽에 실을 매단 나뭇가지로 소쿠리를 받쳐 놓은 다음 벽시 한 톨을 놓아두었어. 잠시 뒤에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들었지. 셋째 며느리는 잽싸게 실을 당겨 참새를 잡았어. 장날이 되자 셋째 며느리가 참새를 병아리와 바꿔왔어. 병아리는 머지않아 암탉이 되었어. 어미닭이 된 암탉은 알을 낳아 병아리가 태어났어. 며느리가 이번에는 암탉을 장에 내다 팔아 토실토실 새끼 돼지를 사왔지. 새끼 돼지는 무럭무럭 자라 어미 돼지가 되었어. 어미 돼지는 해마다 새끼 돼지를 낳았어.
셋째 며느리는 새끼 돼지를 판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 어미가 된 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고 말이야.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새 며느리를 차례로 불렀어. 내가 준 벽시한 돌을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어요. 첫째 며느리가 대답했어. 저는 그냥 먹었는걸요? 둘째 며느리도 대답했지. 부자 영감은 두 며느리에게 실망이 컸어. 막내야, 너는 벽시한 돌을 어떻게 했느냐? 부자 영감이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어. 아버님, 벽시한 돌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며느리를 따라간 곳에 너른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 셋째 며느리는 벽시한 돌이 논밭이 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지. 우리 집 곳간 열쇠는 셋째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기특한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주었단다. 3년 고개. 옛날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린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장에 다녀오는 길에 고개 하나를 넘게 되었어. 3년 고개라고 불리는 고개였지.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야. 할아버지는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고갯길을 걸었어.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어이쿠. 놀란 할아버지는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지. 고개에서 넘어진 할아버지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 다친 곳도 없는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려 한숨을 푹 내쉬었어. 큰일 났구나.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살겠네.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어. 이를 어쩌나. 앞으로 겨우 3년밖에 못 산다니.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 걱정이 된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어. 영감,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보구려.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 약을 먹으면 무엇하나? 3년밖에 못 살 텐데. 할머니와 손자는 깜짝 놀랐어. 3년밖에 못 산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소.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 아이고, 이제 어찌하면 좋아요. 3년 뒤에 꼼짝없이 죽는 수밖에. 할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나섰어. 하하, 할아버지, 오히려 잘된 일인데요. 뭐라고?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자를 돌아보았어. 앞으로 3년밖에 못 사는데 잘된 일이라니. 그러자 손자가 웃으며 말했어. 좋은 방법이 있어요. 3년 고개에 가서 또 넘어지시는 거예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 이런 고얀 놈, 이 할아버지를 놀리는 게냐?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고 했으니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아니에요? 손자가 차근차근 설명했어. 그래, 내 말이 맞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어. 할아버지는 곧바로 3년 고개로 달려가 대굴대굴 굴렀어.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어. 첫째도 둘째도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셋째만은 전혀 달랐어. 얼굴도 반쪽, 몸도 반쪽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셋째를 반쪽이라고 불렀지. 반쪽이는 삼형제 가운데 힘이 제일 세었어. 힘이 세면 무얼 해? 반쪽이인걸. 형 둘은 반쪽이를 볼 때마다 흉을 보았지. 마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어느 날 반쪽이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고 소나 돼지를 물어갔지. 걱정이 된 마을 사또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곳곳에 붙였어. 하지만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 그깟 호랑이 내가 잡아오지. 방을 본 첫째가 나섰어. 첫째는 종일 산을 헤매다 밤이 되어 산속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어. 외딴 집 주인은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었지. 노인은 첫째가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는 말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했어. 눈앞에 나타나면 한 주먹에 때려 눕힐 겁니다. 첫째는 큰 소리를 쳤어. 이튿날 첫째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고얀 놈, 감히 날 잡겠다고? 외딴 집 노인이 코웃음을 쳤어. 노인이 바로 호랑이였던 거야. 며칠이 지나도 첫째가 돌아오지 않자 둘째가 나섰어. 제가 호랑이를 잡아 형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둘째는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둘째도 첫째처럼 노인의 외딴 집에 묵게 되었지. 이튿날 둘째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 어리석은 놈들. 노인은 또 코웃음을 쳤지. 둘째마저 소식이 없자 셋째인 반쪽이가 나섰어. 제가
호랑이를 잡아 두 형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반쪽이도 노인의 집에 묵게 되었지. 저는 반쪽이라서 구박을 받고 자라 방에서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반쪽이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 잠을 자던 반쪽이는 중얼거리는 소리에 깼어. 전에 왔던 두 녀석의 동생 같은데 무슨 수로 나를 알아보겠어. 난 이마 한 가운데만 맞지 않으면 만년이라도 살지. 반쪽이는 노인이 호랑이인 걸 알아차렸어. 반쪽이는 재빨리 마루 밑에서 기어 나왔어. 네 이놈, 잘 만났다. 형들의 원수를 갚아주마. 반쪽이와 호랑이로 변한 노인의 싸움이 붙었어. 힘이 아무리 센 반쪽이라지만 호랑이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지. 가까스로 쓰러뜨릴만 하면 다시 기운을 차리는 동에 무쇠 같은 반쪽이도 힘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 그래, 이마 한 가운데만 치면 돼. 마침내 반쪽이는 기회를 노려 호랑이의 이마 한 가운데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어. 어흥! 집채만한 호랑이는 그 자리에 픽 쓰러지고 말았지. 호랑이를 짊어지고 돌아온 반쪽이는 큰 상을 받아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가난한 청년과 천년 묵은 지네. 깊은 산골에 약초캐는 총각이 살았어. 총각은 날마다 약초를 캐다 팔았지만 늘 가난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야. 약초 캐느라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지. 산길을 헤매던 총각은 멀리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걸 보았어.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지요. 집 주인인 예쁜 처녀는 저녁 밥까지 차려주었어. 이튿날 아침이야. 저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시지요. 예쁜 처녀는 함께 살면서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지. 총각은 처녀와 결혼해 함께 지내기로 했어. 한 해 한 해 지나 어느덧 3년이 지났어. 둘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지. 신랑은 심심할 때는 마당도 쓸고 물도 길면서 하루하루 한가로이 지냈어. 가끔 마을에 다녀올 때면 보고 들은 세상 이야기를 색시에게 들려주었지.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사에 다녀오려는 거였지. 신랑의 말에 색시는 정성껏 제사 음식을 마련해 한 보따리를 가득 싸주었어.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신랑은 반가운 부모님을 뵀어. 부모님은 신랑의 아내가 보내준 돈으로 좋은 기와집에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지. 할아버지 제사를 마치고 신랑은 집으로 향했어. 가는 길에 잠시 다리를
쉬고 있던 참이었어. 아니,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와 길에서 마주친 거야. 얘야, 제사를 잘 지내주어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그런데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색시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란다. 신랑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 내 몸에 독한 담뱃진을 바르고 담배 연기를 피워 지네를 죽여라.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연기같이 사라지고 말았어.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아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 구멍으로 살며시 방 안을 살펴보았지. 아, 정말 커다란 지네가 방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어. 3년 동안 함께 지낸 색시를 죽일 순 없어.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나아. 신랑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문으로 돌아가 아내를 불렀어. 지네는 어느 사이에 예쁜 색시로 변해 있었어. 신랑은 머뭇거리며 색시에게 말했어. 당신이 지네라는 걸 알았소. 날 해칠 거요? 신랑은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색시에게 이야기했지. 당신이 본 할아버지는 사실 천년 묵은 구렁이가 변한 모습이랍니다. 색시는 제 남편을 죽인 원수를 갚으려 숨어 살고 있었던 거라고 말했어. 제가 구렁이와 싸울 때 숨어 보다가 힘껏 고함을 질러주세요. 이튿날 으슥한 산속에서 지네로 변한 색시와 구렁이의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어. 그러나 지네가 싸움에 몰리는 걸 보자 신랑의 입에서 절로 고함이 터져나왔지. 갑작스런 소리에 놀란 구렁이가 고개를 돌린 틈을 노려 지네가 구렁이를 물리쳤어. 고맙습니다. 이제야 한을 풀었습니다. 색시는 신랑에게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했어. 집에 가시면 괴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말을 마친 색시는 곧 연기처럼 사라졌어. 신랑이 가보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금돈, 은돈이 가득 든 괴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 신랑은 그 돈으로 오래오래 부자로 잘 살았대.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 옛날에 배짱 두둑한 소금 장수가 있었어. 하루는 소금 장수가 주막에 들렀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 주막 뒤 고개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였지. 고개를 넘으려거든 여럿이 진과 깽과리를 쳐야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을 거요. 소금 장수는 주막 주인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 벌건대 낮에 뭐가 무섭다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단번에 때려 눕힐 거요. 소금 장수는 큰 소리를 치고 혼자 고개로 갔지. 고갯마루에 이를 얻을 때야. 소금 장수 앞에 호랑이가 불쑥 나타났어. 호랑이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소금 장수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 잠시 뒤에 기름 장수가 나타나자 호랑이는 기름 장수마저 꿀꺽 삼켰지. 기름 장수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호랑이 뱃속에 떨어졌어. 뱃속에는 먼저 들어온 소금 장수가 앉아 있었지. 여기가 지옥이요, 극락이요. 호랑이 뱃속이라오. 나는 기름 장수인데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오? 나는 소금 장수요. 두 사람은 그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로 했어. 캄캄하니 불이나 켜시오. 소금 장수 말에 기름 장수는 등잔을 꺼내 기름을 붓고 불을 켰어. 그때 엎드려 있던 호랑이가 벌떡 일어섰어. 그 바람에 등잔이 엎어져 호랑이 뱃속에 불이 나고 말았지. 아 뜨거! 오흥! 호랑이는 기겁을 하며 길길이 날뛰었어.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도 불에 타 죽을 지경이었어. 아이고 뜨거워! 너무 뜨거워! 호랑이는 헐레벌떡 강가로 달려가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 으아, 홍수다. 이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 그때 소금 장수가 말했어. 호랑이 뱃속에 소금을 뿌립시다. 그럴듯하오. 된 자리에 소금을 뿌리면 몫이 따가울 거요. 소금 장수는 호랑이 뱃속에 소금을 듬뿍듬뿍 뿌렸어. 아따고, 아이고 배야. 호랑이는 배가 쓰리고 아파 펄쩍펄쩍 날뛰었어. 그러다 뱃속에 있는 것을 모두 토해내기 시작했지. 우엑, 우엑. 그 바람에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 휴, 살았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보따리를 둘러매고 서둘러 도망쳤어. 놀란 호랑이는 그 길로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단다. 돼지코가 납작한 이유. 멀고 먼 옛날 세상에는 사람들만 살고 있었어.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은 사람들을 위해 작은 짐승들을 내려보내기로 하고 돼지와 닭과 개를 불렀어. 사람들 세상으로 내려가거라.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큰 상을 내리마. 돼지, 닭, 그리고 개는 마을로 내려왔어. 치, 잘생긴 나더러 사람들 일을 도우라고? 돼지는 예쁜 코를 자랑하며 꿀꿀대기만 할 뿐 일은 하지 않았어. 마음씨 착한 닭은 새벽마다 꼬끼요, 꼬꼬꼬 큰 소리로 사람들을 깨웠지.
잠에서 깬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터로 나가 일했어. 개는 돼지와 닭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 나는 밤낮으로 집을 잘 지켜야지. 개는 도둑이 들세라 한밤중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지켰어. 어느덧 하늘나라 임금님이 말한 1년이 지났어. 임금님은 돼지와 닭과 개를 하늘나라로 불러 올렸지. 돼지와 닭과 개는 임금님 앞에 나란히 섰어. 임금님은 먼저 돼지에게 물었어. 돼지야, 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저는 사람들이 남긴 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게 다인고. 그러고는 하루 종일 잠을 잤지요. 돼지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어. 저런 게으름뱅이 같으니 넌 벌을 받아야겠다. 임금님은 돼지의 코를 잘라 납작하게 만들었어. 다음으로 임금님은 닭에게 물었지.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저는 새벽마다 사람들을 깨워 일터로 보냈습니다. 닭은 꽃기호 목청을 뽑으며 대답했어. 훌륭한 일이로다. 너에게 벼슬을 내리마. 하늘나라 임금님은 닭의 머리 위에 빨간 벼슬을 달아주었어. 끝으로 임금님은 개에게 물었어.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고? 낮에는 빈 집을 지키고 밤에는 자지 않고 도둑이 오는지 살폈습니다. 오, 가장 훌륭한 일을 했구나. 너에게 다리 하나를 더 달아주마. 다리가 3개였던 개는 다리 하나를 더 선물로 받아 4개가 되었지. 개는 임금님한테 받은 다리를 소중하게 여겼어. 그래서 요즘도 오줌을 놓을 때면 한쪽 다리를 드는 거래. 소중한 다리에 오줌이 묻을까봐 말이야. 떡시루 잡기. 까마득히 오랜 옛날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 호랑이와 두꺼비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 출출한데 떡이나 만들어 먹을까? 호랑이가 말을 꺼냈지. 좋은 생각이야. 시루떡을 만들자. 호랑이와 두꺼비는 집으로 돌아가 쌀을 가져왔어. 쌀을 가루로 내 떡시루에 앉히고 불을 뗐지. 얼마 지나자 떡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어. 떡 익는 냄새는 정말이지 구수했어. 그때 호랑이가 침을 삼키며 생각했어. 이 떡을 혼자 다 먹을 방법이 없을까? 그럴듯한 생각을 해낸 호랑이는 빙그레 웃었어. 두꺼봐, 떡시루 잡기 놀이할래? 호랑이가 입을 열었어. 어떻게 하는 놀이인데? 떡시루를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굴려서 시루를 먼저 잡은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야.
호랑이의 말을 들은 두꺼비는 속으로 생각했어. 흥, 떡을 혼자 다 먹을 속셈이군. 호랑이의 꾀에 넘어갈 두꺼비가 아니었지. 그래, 좋아. 두꺼비가 대답했어.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인지 몰라. 호랑이는 침을 삼키며 좋아라 했어. 욕심쟁이 같으니. 두꺼비는 속으로 생각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 그러니까 내기에서 이기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지? 헤헤, 당연한 말씀.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시루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산 꼭대기에 이르자 호랑이가 말했어. 하나, 둘, 셋 하면 떡시루를 산 아래로 굴리고 잡으러 출발하는 거야. 좋아, 시작해. 하나, 둘, 셋. 떡시루가 산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내려갔어.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시루를 쫓아 달려갔지. 호랑이는 껑충껑충, 두꺼비는 굼실굼실 뒤쫓았어. 떡시루가 대굴대굴 구르자 시루떡이 쏟아져 나왔어.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떡시루를 쫓아 달려갔지. 그 모습을 본 두꺼비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하하, 떡은 내가 몽땅 먹어 치울 테니 너는 떡시루나 쫓아가렴. 두꺼비는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떨어진 떡을 야금야금 주워 먹었지.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야. 떡시루를 겨우 잡은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떡시루는 떡 부스러기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옛날에 지독한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어. 어찌나 구두쇠인지 생선 한 마리 사는 일이 없었지. 생선국이 먹고 싶으면 지나가는 생선 장수를 불러 생선을 고르는 척하면서 생선 비린내를 손에 묻힌 뒤 그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여 먹었어.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장독 뚜껑을 열었을 때야. 마침 쉬파리 한 마리가 장에 앉았다 날아갔어. 아니, 내 장을 훔쳐먹어? 그냥 둘 수 없지. 자린고비 영감은 달아나는 쉬파리를 뒤쫓았어. 쉬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달아났지. 30리나 뒤쫓아 쉬파리를 잡은 자린고비는 이놈의 파리야, 어서 내 장 내놓아라 하며 쉬파리를 쪽쪽 빨아먹고는 놓아주었어. 자린고비 영감네 이웃 마을에는 달랑곱제기 영감이 살았어. 달랑곱제기 영감도 보통 구두쇠가 아니었지. 하루는 지독한 구두쇠 영감 둘이서 함께 나들이를 가게 됐어. 두 영감은 집신을 벗고 맨발로 길을 나섰지. 집신이 다를 게 걱정되었거든. 그때 맞은 쪽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마주쳤어. 두 영감은 체면을 차리느라 재빨리
집신을 신었어. 달랑곱제기 영감은 집신을 신고 가던 길을 계속 갔지. 그런데 자린고비 영감은 집신을 신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고는 마주 오는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신을 벗었지. 왜 길을 가다 말고 한참을 서 있었나? 달랑곱제기 영감이 묻자 자린고비 영감은 대답했어. 아니, 몰라서 묻나? 잠깐이라도 집신을 신고 걸으면 신이 다를 게 아닌가?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어. 하루는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두 영감이 길에서 만났어. 두 영감의 손에는 똑같이 젖부채가 들려 있었어. 달랑곱제기 영감은 젖부채 한마디를 펼쳐 얼굴을 붙이고 있었지. 이렇게 한마디 펴서 쓰면 20년은 거뜬히 쓴다네. 자네도 나처럼 해보게 해. 달랑곱제기 영감이 자랑하듯 말했어. 그러자 자린고비 영감이 입을 열었어. 이런, 씀씀이가 그렇게 해퍼서 어쩌려고? 나는 부채는 그냥 두고 얼굴을 돌려서 붙인다네. 자린고비는 젖부채를 펴든 채 얼굴을 이리저리 돌렸어. 부채 닳는 것이 아까워서 부채는 가만히 두고 도리질을 한 거지. 세상에, 자네한테 졌네. 달랑곱제기 영감은 자린고비 영감에게 두 손을 들고 말았단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총각이 살았어. 총각은 날마다 방 안에 누워 뒹굴뒹굴 게으름을 피웠어. 열심히 일을 해도 살기 힘든 판에 저걸 어쩌누? 총각은 차츰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고 짜증스러웠어. 게으름뱅이 총각은 장롱 속에 있던 배 두 피를 몰래 꺼내 들고 집을 나왔지. 고개 하나를 넘자 골짜기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 초가집 마당에서는 할아버지가 뭔가 만들고 있었어. 할아버지, 무얼 만들고 계세요? 소머리 탈을 만드는 중이라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탈을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기지. 총각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허허, 그러게나. 할아버지는 총각의 머리에 소 머리탈을 덥석 씌워주었지.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깔고 앉아있던 쇠가죽을 총각의 등에 걸쳐주었어. 총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누런 황소로 변하고 말았어. 영락없는 소로군. 자, 나를 따라 장에 가자꾸나. 할아버지는 소 고삐를 끌고 장터로 향했어.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주세요. 제발요. 총각은 끌려가며 목이 터져라 울었어. 하지만 그 소리는 음매
우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지. 할아버지는 소가 된 총각을 농부에게 팔아넘겼어. 이 황소는 무를 먹으면 큰 탈이 나니 무밭에는 절대로 데려가지 마시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당부했어. 농부에게 팔려간 게으름뱅이 총각은 죽어라 일을 했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날랐지. 농부는 소가 조금만 꾸물거려도 엉덩이를 마구 때렸어. 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힘든 일은 부모님께 맡기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으니 다시 태어나면 꼭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때야 저 멀리 무밭이 보였지. 총각은 쏜살같이 달려가 무를 우적우적 씹어 삼켰어. 아니, 이놈의 소가? 놀란 농부가 무밭으로 달려왔는데 소는 온데간데 없고 한 총각이 서 있는 거야. 총각은 지금까지의 일을 농부에게 털어놓았지. 산신령님께서 자네의 게으른 버릇을 고치려 한 게야.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나무꾼과 선녀.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 나무꾼은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이야. 나무꾼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 나무 한 짐을 내놓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야.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나무꾼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헐레벌떡 나타난 것은 커다란 사슴이었어. 어서 나무쯤 뒤로 숨으렴.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었어. 곧 사냥꾼 하나가 숨이 턱에 다 달려왔지. 여보시오, 방금 사슴 한 마리를 못 보았소? 아, 사슴이라면 방금 저리로 갔어요. 나무꾼은 시침을 떼며 산 모퉁이를 가리켰어. 사냥꾼이 멀어지자 사슴이 나무찜 뒤에서 나와 말을 했어.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어. 소원이라고? 글쎄, 색시를 얻어 장가를 들면 좋겠지만. 나무꾼이 쑥스러운 듯 말했지. 그러자 사슴이 대답했어. 보름날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산골짜기 연못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올 거예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목욕을 하고 있는 선녀의 날개 옷을 감추라고 일러주었어. 날개 옷을 잃은 선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거예요. 사슴이 덧붙여 말했어. 하지만 명심하세요.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날개 옷을 절대로 돌려주어서는 안 돼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 선녀들이 내려올 보름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마침내 보름날 밤, 밝은 달이 둥그렇게 떠오르자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이 하늘 안을 내려왔어. 나무꾼은 사슴이 시킨 대로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 한 벌을 몰래 감추었어. 목욕이 끝난 선녀들은 하나둘 날개옷을 찾아 입었지. 어머나,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선녀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어. 나무꾼은 혼자 남아 울고 있는 선녀를 집으로 데려왔지. 오갈 곳 없는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어. 그래도 마음씨 착한 나무꾼을 신랑으로 맡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겼어. 언젠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선녀는 속으로 마음을 달랬어. 선녀와 나무꾼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냈어. 선녀가 아이 둘을 낳은 어느 날이야. 날개 옷을 한 번만 입어보았으면. 선녀의 슬픈 얼굴을 본 나무꾼은 잠깐이야 괜찮겠지 생각하며 날개 옷을 내주었지. 선녀는 날개 옷을 걸쳐 입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로 두둥실 날아올랐어.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선녀들은 날개 옷을 잃은 뒤로는 연못에 물을 길러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을 내려보낸답니다. 며칠 지난 보름날 밤 연못에 두레박이 내려오자 나무꾼은 냉큼 올라탔어.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저승에 있는 곳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에서 있었던 일이야. 마을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하늘나라에 갔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원님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 너무나 원통했지. 제발 저를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원님을 딱하게 여겨 저승사자에게 도로 이승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어. 바쁜 나를 헛고생시키다니. 저승사자는 화를 내며 쌀 300석을 내놓으면 이승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지. 지금 제겐 쌀이라곤 한 톨도 없는데 어쩌지요?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방법을 물었어.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 곳간 하나씩을 갖고 있다네. 저승사자가 대답했어. 곳간이요? 그래. 이승에서 덕을 쌓을 때마다 저승의 곳간이 차게 되어 있지. 원님은 저승사자를 쫓아 제 곳간에 가보았어.
고래원님이라는 자의 곳간에 집 한 단뿐이라니. 저승사자의 불호령에 놀란 원님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 방법이 있긴 하네. 같은 고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리게.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는 쌀 가마니가 그득 쌓여 있었어. 이승에 가거든 덕진 아가씨를 찾아 꼭 빚을 갚아야 하네. 그렇게 해서 원님은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덕진 아가씨를 찾았어. 덕진 아가씨는 홀 어머니와 마을 어귀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지. 원님은 초라한 선비 차림으로 주막을 찾아갔어. 차려온 음식을 먹고 난 원님은 값을 치르려 물었지. 6푼입니다. 왜 이리 싸게 받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받을 순 없지요. 다음 날 원님은 주막을 찾아가 돈 10량을 빌려달라고 했어.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내주었지. 낯선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러오? 원님은 물었어. 사정이 있어 꾸는 것을 어찌 모른 척합니까? 언제라도 빌리러 오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세요. 덕진 아가씨는 선선히 대답했어. 이튿날 원님은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주막을 찾았어.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가 나와서 원님을 맞이했지. 내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려고 왔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영문을 알 수 없었어. 내가 언제 쌀 300석을 빌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쌀 300석을 팔아 마을 앞을 가로지는 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어. 사람들이 불편 없이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말이야.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불렀다고 해. 벽시 한 톨.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 부자 영감은 새 아들을 장가보내 며느리가 셋 있었어. 부자 영감은 새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았어. 큰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 며느리는 덤벙대고, 셋째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부자 영감은 어느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주어야 좋을지 걱정이 컸어. 그때 그럴듯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지. 그래, 벽시 한 톨씩을 주어 제주를 시험한 뒤에 곳간 열쇠를 줄 사람을 골라야겠군. 부자 영감은 며느리들에게 벽시 한 톨씩을 주며 말했어.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두어라. 첫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던져버리고 말았지. 둘째 며느리는 받은 벽시를 한 입에 먹어버렸어.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가 벽시를 받았어. 무슨 뜻으로 이걸 주셨을까?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들여다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한참 궁리한 끝에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지. 이 벽시 한 톨로 재산을 불려보라는 뜻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마당 한쪽에 실을 매단 나뭇가지로 소쿠리를 받쳐 놓은 다음 벽시 한 톨을 놓아주었어. 잠시 뒤에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들었지. 셋째 며느리는 잽싸게 실을 당겨 참새를 잡았어. 장날이 되자 셋째 며느리가 참새를 병아리와 바꿔왔어. 병아리는 머지않아 암탉이 되었어. 어미닭이 된 암탉은 알을 낳아 병아리가 태어났어. 며느리가 이번에는 암탉을 장에 내다 팔아 토실토실 새끼 돼지를 사왔지. 새끼 돼지는 무럭무럭 자라 어미 돼지가 되었어. 어미 돼지는 해마다 새끼 돼지를 낳았어. 셋째 며느리는 새끼 돼지를 판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 어미가 된 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고 말이야.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새 며느리를 차례로 불렀어. 내가 준 벽시 한 톨을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어요. 첫째 며느리가 대답했어. 저는 그냥 먹었는걸요? 둘째 며느리도 대답했지. 부자 영감은 두 며느리에게 실망이 컸어. 막내야, 너는 벽시 한 톨을 어떻게 했느냐? 부자 영감이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어. 아버님, 벽시 한 톨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며느리를 따라간 곳에 너른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이 논밭이 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지. 우리 집 곳간 열쇠는 셋째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기특한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주었단다. 3년 고개. 옛날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린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장에 다녀오는 길에 고개 하나를 넘게 되었어. 3년 고개라고 불리는 고개였지.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야. 할아버지는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고갯길을 걸었어.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어이쿠. 놀란 할아버지는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지. 고개에서 넘어진 할아버지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 다친 곳도 없는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려 한숨을 푹 내쉬었어. 큰일 났구나.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살겠네.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어. 이를 어쩌나. 앞으로 겨우 3년밖에 못 산다니.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 걱정이 된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어. 영감,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보구려.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 약을 먹으면 무엇하나 3년밖에 못 살 텐데. 할머니와 손자는 깜짝 놀랐어. 3년밖에 못 산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 창에서 돌아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소.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 아이고, 이제 어찌하면 좋아요. 3년 뒤에 꼼짝없이 죽는 수밖에. 할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나섰어. 하하, 할아버지, 오히려 잘된 일인데요. 뭐라고?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자를 돌아보았어. 앞으로 3년밖에 못 사는데 잘된 일이라니. 그러자 손자가 웃으며 말했어. 좋은 방법이 있어요. 3년 고개에 가서 또 넘어지시는 거예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 이런 고얀 놈, 이 할아버지를 놀리는 게냐?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고 했으니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아니에요? 손자가 차근차근 설명했어. 그래, 내 말이 맞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어. 할아버지는 곧바로 3년 고개로 달려가 대굴대굴 굴렀어.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어. 첫째도 둘째도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셋째만은 전혀 달랐어. 얼굴도 반쪽, 몸도 반쪽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셋째를 반쪽이라고 불렀지. 반쪽이는 삼형제 가운데 힘이 제일 세었어. 힘이 세면 무얼 해? 반쪽이인걸. 형 둘은 반쪽이를 볼 때마다 흉을 보았지. 마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어느 날 반쪽이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고 소나 돼지를 물어갔지. 걱정이 된 마을 사또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곳곳에 붙였어. 하지만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 그깟 호랑이 내가 잡아오지. 방을 본 첫째가 나섰어. 첫째는 종일 산을 헤매다 밤이 되어 산속 외딴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어. 외딴집 주인은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었지. 노인은 첫째가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는 말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했어. 눈앞에 나타나면 한 주먹에 때려 눕힐 겁니다. 첫째는 큰 소리를 쳤어. 이튿날 첫째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고얀 놈, 감히 날 잡겠다고? 외딴집 노인이 코웃음을 쳤어. 노인이 바로 호랑이였던 거야. 며칠이 지나도 첫째가 돌아오지 않자 둘째가 나섰어. 제가 호랑이를 잡아 형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둘째는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둘째도 첫째처럼 노인의 외딴 집에 묵게 되었지. 이튿날 둘째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 어리석은 놈들. 노인은 또 코웃음을 쳤지. 둘째마저 소식이 없자 셋째인 반쪽이가 나섰어. 제가 호랑이를 잡아 두 형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반쪽이도 노인의 집에 묵게 되었지. 저는 반쪽이라서 구박을 받고 자라 방에서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반쪽이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 잠을 자던 반쪽이는 중얼거리는 소리에 깼어. 전에 왔던 두 녀석의 동생 같은데 무슨 수로 나를 알아보겠어. 난 이마 한 가운데만 맞지 않으면 만년이라도 살지. 반쪽이는 노인이 호랑이인 걸 알아차렸어. 반쪽이는 재빨리 마루 밑에서 기어 나왔어. 네 이놈, 잘 만났다. 형들의 원수를 갚아주마. 반쪽이와 호랑이로 변한 노인의 싸움이 붙었어. 힘이 아무리 센 반쪽이라지만 호랑이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지. 가까스로 쓰러뜨릴만 하면 다시 기운을 차리는 동에 무쇠 같은 반쪽이도 힘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 그래, 이마 한 가운데만 치면 돼. 마침내 반쪽이는 기회를 노려 호랑이의 이마 한 가운데를 주먹으로 3개 내리쳤어. 어흥! 집채만한 호랑이는 그 자리에 픽 쓰러지고 말았지. 호랑이를 짊어지고 돌아온 반쪽이는 큰 상을 받아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